그 말씀부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서울, 한양이라 그러면은 사대문 성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네. 사대문과 주변 지역이 한양이었던 겁니다. 임진왜란 얘기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네. 임진왜란 때 이제 히데요시가 보낸 두 개 부대의 대장이 각각 가토 키요마사, 가등청정이라 부르는 불교도하고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이라 부르는 기독교도입니다. 가톨릭이죠. 두 사람이 각각 남대문과 동대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요 문들이 이제 중요한 통과 역할을 했죠. 네. 네. 남대문, 동대문은 살아남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일제 때 기본적으로 도시를 확장하다 보면 이 옛날 성들이 불편해집니다. 이게 흔히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일본인들이 조선인의 정기를 꺾으려고 성을 없앴단 말하는데 일본 정부는 일본 내에서 다 파괴했어요. 이게 옛날 성이 불편하잖아요. 전차도 놔야 되고 도로도 놔야 되는데. 그래서 당연하게 남대문, 동대문도 없애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조선에 와 있던 일본인 재류민들이 반대 운동을 벌여요. 남대문, 동대문이 남아 있어야 우리 조상, 일본인 조상들이 조선을 점령했던 기억을 남길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동대문, 남대문은 남아요. 야, 그런 의미에서 또 남는 그런 의미에서 남아요. 그런 역사가 없었던 서대문은 헐리고. 그렇게 안 알았는데. 야. 이 타이밍에서 잠깐 제가 왜 그런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옛날 책들. 저 원래 이런 걸 다루는 사람이라. 와. 이게 이제 징비록인데 와. 그 중에서 아마 좀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시는 징비록입니다. 와. 우와. 와. 적이 부대를 나눠서 한 부대는 여주에서 강을 건너서 양근을 거쳐서 강을 건너서 경성의 동쪽으로 왔다. 양근. 양근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모르실 겁니다. 양근과 지평이라는 게 있고 막걸리나 지평리 전투. 네. 네, 지평 있어요. 양근, 지평 합쳐서 양평이 된 거죠. 오. 그리고 한 부대는 이게 고니시 유키나가의 동대문 부대예요. 북산 거쳐가지고 용인을 거쳐서 한강 남쪽을 통해서 왔다. 이게 남대문을 통과한 가토 키요마사 부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동대문이 뚫렸기 때문에 이 기념하기 위해서 동대문을 남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역사가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남대문을 안 부숴서 이런 식으로 비껴가지고 전차를 넣었죠. 요건 그 당시에 이제 경성 여행 안내 엽서의 하나인데 참 이거 고마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생님 그럼 남대문은 국보 1호고 예, 동대문은 보물 1호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문인데 네. 왜 남대문은 국보고 동대문은 보물로 정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1호, 2호 하는 건 없어졌죠. 이상한 거였잖아요. 이제 가토 키요마사가 남대문 들어오고 그리고 고니시가 동대문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가토 키요마사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도잖아요. 네.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게 좀 국보가 되는 거고 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기독교도거든요. 일본에서는 거의 반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이 낮아가지고 보물이 되는. 그럼 그걸 일본에서 일본에서 정한 거예요? 일제 때, 식민지 때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사적의 등급 같은 걸 정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 사람에 의해 그렇죠, 정해진 정해진 거예요? 그때 당연히 식민지 때니까 일본 정부 치하였죠, 여기는. 일본 정부, 제국 일본 내의 조선 총독부 산하의 경성부에서 한 거죠. 그 뒤로도 해방된 뒤에 전반적으로 사적 번호 같은 거 많이 바꾸는 이유가 그들의 관점에서 매겨진 게 많아서 예를 들어 남해안 쪽에 있는 외성들 한동안 사적이었어요. 해방 후에도. 그들한테는 중요하니까. 네. 근데 그 뒤에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지방 유형 문화재, 문화재 자료급으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네요. 선생님 예. 제가 예전에 동대문구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동대문이 동대문구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동대문은 동대문구였죠. 종로. 종로에 있죠. 그 서대문도 서대문구였고 종로구에 있죠. 그 여러분들이 서대문이 없어지다 보니까 잊어버리셨는데 서대문구 마크 보시면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요즘에 그 문을 서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독립문입니다. 독립문은 서대문에 있거든요. 네모나게 생긴 거. 그래서 동대문과 서대문을 벗어나면 있는 땅이라고 해서 동대문구와 서대문구인 거죠. 조선시대의 성 바깥에도 지금의 그린벨트 비슷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성저심리라고 저는 바닥저자인데 성바닥이란 뜻의 바깥쪽. 그 심리까지가 대략 한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는 그린벨트 비슷하게 이런저런 행위가 제한돼서 예를 들어 무덤 같은 거 쓸 때도 그 심리 바깥에다 해야 됐어요. 그 유명한 홍제동 화장장 같은 거. 네.
그게 이제 홍제 너머에 있는 이유가 심리 바깥이어가지고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내시 무덤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내시 무덤 지역은 아닌 서울 서북쪽 은평구에 이말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한쪽에는 철책이 쳐져 있고 지금도 군부대가 있어서, 한쪽에는 무덤들은 이제 이장에 가서 없고 성물들이 막 쓰러져 있어요. 사람 새겨 있는. 그 사이로는 멧돼지가 다니고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무덤 쓴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심리 바깥에 쓴다라고 하네요. 가보면은 여기가 한양의 끝이었고 한편으로는 서울의 끝이구나. 그런 개념을 이제 성저심리라고 했다가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성저심리를 폐지하고 사대문 지역을 종록으로 묶은 거죠. 그리고 용산 지역을 새로 개발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용산은 이른바 신용산이에요. 구용산은 언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쪽은 늘 물이 넘치는 곳이라서 그 신용산 쪽은 사람이 안 사는 곳이거든요. 대부분 빈 땅이었어요. 한강 백사장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효창 이쪽이 언덕이잖아요. 가보면 그쪽이 구용산, 신군 거죠. 그래서 35년까지 이렇게 있다가 온수역이 있는데, 온수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온천이요. 네. 온천이 있었다는 거죠. 세종 때까지 있다가, 세종이 온천 매니아잖아요. 다 갔잖아요. 여기저기 가까운 데도 온천이 있다더라. 그럼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했더니 주민들이 시급히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면은 모든 게 굉장히 금지됩니다. 개발도 안 되고 이제 금렵이라고 해서 사냥도 안 되고, 모든 백성들이 왕을 존경한다 생각하겠지만 귀찮거든요, 사실. 임금님이 뭘수록 좋아요. 그래서 묻어버리니까 괘씸하다고 다 유배 보내고 그랬습니다. 이야. 근데 이런 사연이 여기에 온수가 있는 거고, 하나가 신기루 온천역이라고. 신기루? 아세요 혹시? 들어봤어요. 네. 가보신 적 없으시죠? 네. 거기 이제 4호선 안산 시흥 쪽, 저기 오이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4호선 끝이잖아요. 다 이름만 들어보고 안 가보는 곳. 온천이 없습니다. 직원분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으면. 맞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거짓말인 게, 정말 온천이 있습니다. 정말 온천이 나왔고 그 발견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없다고? 안산시가 여기를 온천 개발하는 것보다는 도시로 개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끌면서 결국은 개발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냥 신길역이라고 하지. 근데 그러면 신기록도 이제 있으니까. 서울 신기로 헷갈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발견되면 그 땅 소유주가 아니라 발견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어요.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게 지금 황금 아파트인 거죠. 서울에서 황금이 나왔다는 거죠. 황금이 진짜 있어요? 땅에서요?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 금덩어리 덩어리금. 땅을 파는 대로 금빛 돌덩어리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공사 관계자들도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황금 아파트라는 데인데 네. 금맥이 나왔습니다. 그거 누구 거예요? 그 황금? 그건 이제 발견한 쪽인데 광업권은 그쪽에 가는데 네. 온천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개발 주체가 발견했기 때문에 개발권이 있는 거죠. 개발권. 하지만 한국은 집값이라는 게 금값을 넘어가기 때문에 네. 아, 그걸 캐고서 집을 짓지. 그런 게 꽤 복잡했대요. 그 광맥이 얽힌 게.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려면 복잡하니까 아, 묻고, 개발 비용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묻고 입주자들에게 금반지 한 도치 주셨다고.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아파트 영판이 금빛으로 돼 있어요. 황금 아파트라고. 황금 아파트. 오. 그러면 어떻게 파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땅 캐셔가지고 순도 검사를 하신 다음에 뭔가 나왔다고 소개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거예요? 근데 개발권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때 땅을 이제 매입하고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죠. 그런 자리는 명당 자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명당? 영당이 이제 요즘 명당이라고 하면 아파트 만들기 좋은 땅이 명당이라. 근데 거기는 그러면은 명당이 아니라 황당한 자리네요. 아, 맞아요. 황당이다. 황당 자리네. 황당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등포란 지역이 일본이 경인이란 거를 만든다는 목적하에 경성이 붙이면서 진정한 강남과 강북을 가진 도시 서울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양은 강북의 도시고 경성 때 비로소 강남까지 붙는 도시가 되었다.
정말은 서울도 강북의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런 도시 되게 많아요. 제일 유명한 게 충남 장항하고 전북 군산. 사실 같은 생활권입니다. 군장이라 묶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니까. 근데 서울은 강남 강북을 묶다 보니까 쓸데없이 다리를 많이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경인이 되었고 그 목적은 이제 공업 국가. 근대라면 공업이었잖아요. 그때는 공업을 만들면 수출을 해야 됩니다. 항구가 필요하다는 게 이게 대도시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경성, 대서울의 항구로서 인천을 개발하겠다는 목적하에 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경인이라는 게 탄생하게 된다. 강남으로 안 간 이유가 또 자연재해 때문도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죠. 사실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장 제가 기억하는 강남에도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강남 개발되고 나서 84년, 87년, 2001년, 21년 이번에 4번,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람이 살기 좋지는 않죠. 네. 그래서 아파트를 강남에 많이 지으려 하는 이유가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이려고. 주택으로 많이 지었다가는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강남 지역을 아파트 전용지구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재 얘기를 잠깐 이어가면은 서울이면 강남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좀 화제가 됐지만 정말 비 피해가 심각한 거는 바닷가 도시들입니다. 동해나 부산이나 인천들. 이런 데는 간조만조라는 게 있어요. 밀물썰물. 밀물 때 폭우 내리면 이건 최악입니다. 특히 태풍 내릴 때 만조 차면은 이거는 그때 우리가 뉴스에 듣게 되는 거죠. 맞아요. 부산 지역이 침수했다라든지 인천 지역이 난리가 났다. 제가 강원도 동해시 청국동에서 19살 때까지 살았었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태풍 매미가 와서 제가 그 다니던 그 길목이 아예 침수가 돼서 얼마나 제가 불리했나요? 한 허벅지까지, 네, 허벅지까지 침수가 돼서 제 눈앞에 쓰레기통이 떠다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막 길을 건넜던 기억이 그렇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호수 때 고속터미널에 잠겨가지고 강남이 네. 그때 지하상가가 전부 침수되고 그때 떨이 판매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이어가지고 그때 여기 위로 잠겼습니다. 제가. 그리고 고수부지를 갔는데 한강 고수부지들은 굉장히 두꺼운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게 진흙이 하류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떠내려오거든요. 이게 뚫을 수가 있어요. 진흙이 무게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철문이 있는데 이게 열린 직후에 들어가 봤어요. 어린 마음에. 가서 뻘에 이렇게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개펄 가시면은 위험하잖아요. 바람 빠져서 그 느낌이더라고요. 아, 내가 죽는구나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떡볶이 먹으러 이제 은마상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렇죠. 거기 물이 차가지고 잠기죠. 막 그 스티로폼 같은 거 떠 있고 맞습니다. 막 어른들 거의 허리춤 이상으로 막 다 물 맞습니다. 잠겨갖고 걸어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강남이 늘 그래요. 예. 강남 지역 하면 홍수죠. 네. 강남 하면 전 제일 심각했던 홍수가 1925년, 지금부터 97년 전이네요. 97. 그때 홍수죠. 조선총독부가 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1925년 을충년 조선의 홍수라는 책입니다. 너무 피해가 심각해서 이거를 책을 알려서 구제 양상을 홍보를 해야 될 만큼 민심이 흉흉해진 거예요. 우와, 얼마나 심했길래요? 얼마나 심했냐면은 여러분들 이촌동 아시죠? 용산 쪽에. 네. 서부 이촌동, 동부 이촌동 있죠. 네. 중부 이촌동이 있었습니다. 중부이촌. 중부이촌. 이 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을충년 홍수 때. 물난리 때문에. 물난리 때문에 사라졌어. 세상에. 우와. 어머, 진짜 다 잠겼네. 이게 지금 마포 쪽에서 강을 바라본 거죠. 이게 말로만 듣던 주택 전체가 강 아래에 아예 잠겨 있던. 잠겨버렸네. 조선 때 용산이 아닌 일제 때 개발한 용산 지역은 다 잠긴 거죠. 한국의 많은 기상 이변에서 이게 기준이 됩니다. 이때보다 많다 적다 하는 식으로. 이번에 서울 물난리가 선생님 시간당 400mm 정도가 왔잖아요. 이 당시 때는 그러면 시간당 몇 미리가 왔길래 저렇게 잠긴 겁니까? 7, 800mm라고. 7, 800. 그리고 이때는 지금하고 다른 것이 댐이 없던 시절이라. 지금은 그래도 예, 댐이 있어서 댐이 수위 있죠. 조절을 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그 이때가 안타까웠던 게 용산이나 영등포 쪽에 제방을 짓고 있었어요.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러면 혹시 어떻게? 그래서 피해자는 700명 미만, 이재민이 2만 9천 명 정도.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반에 다. 여러분 댐을 만드시면 대청호나 충주호 같은 거 대략 이재민이 한 3만 명 생깁니다. 그 정도 규모예요. 마을 몇 개가 사라지는 정도 규모. 그러니까 이때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 아래여가지고 그나마 피해가 덜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조선인이 사는 고지대를 피해서 저지대에 많이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일본인들이 피해가 좀 많았죠. 그래서 조선인들은 상대적으로는 덜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한강대교 남쪽에 가면 동작구 쪽에 한강 수사자 조원비라고 이때 취재했던 기자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유령비를 세운 게 있어요. 살아남으신 분들은 어떻게 뗏목으로 이렇게 해서. 막 나무 붙잡고 그렇습니다. 이때 워낙 충격이 심해서 서울, 경기권, 양수리까지 마을들이 다 위치를 바꿉니다. 쭉 산으로 올라가요. 그때 이제 설해마을이 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원래 반포대교 쪽에 설해마을이 있었어요.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도인데요. 저게 언제적 지도야? 서울 지도네. 와. 앞으로의 한국에서 중부 지역에서 집을 살 때도 참고할 만한 지도입니다. 25년의 홍수 상황을 보여준 지도인데 이게 그 당시의 피해 상황이에요. 초록색은 다 잠긴 거예요. 여기가 강남 지역이고 대치, 청남, 한티, 학동, 이관. 이쪽이 양수리, 두물리. 물리. 여기가 여의도는 다 잠기고 그리고 김포라든지 이쪽 다 잠기는 거죠. 지금하고 서로 똑같은 게 안양천, 탄천, 중랑천, 홍제천이 똑같이 잠겼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이대로 피해는 안 날 겁니다. 댐도 많이 짓고 양수장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비율은 줄었지만 이대로 퍼지는 거죠. 실제로 이번 8월 장마 때, 폭우 때도 그랬던 거고. 네. 그 지난 당시의 피해 상황을 지금 지도랑 겹쳐본 겁니다. 100년 전의 피해 상황을. 이제 파란색이 물에 잠겼다. 그렇죠. 잠긴 거죠. 그러네. 보시면은 잠실이 옛날 섬이어가지고 다 잠겼고 잠실도 중랑천면 잠기고 이게 그 많이 100년 전 상황이 이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피해도입니다. 가락동만 괜찮았어. 송파구 옆에. 가락동이 살기가 좋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가락동이 왜 살기 좋은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충령 홍수죠. 아까 설해마을인 의충령 홍수 때 다 물에 잠겨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산기슭으로. 지금 가락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내륙입니다. 원래 송파는 지금의 뼈를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송파구가 되는 건데 이게 잠실에 다 잠기죠. 잠겨서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쯤이면 살만하다, 즐거울만하다 그래서 가락이 된 거죠. 그래서 가락. 말하자면 그쪽은 구송파, 신송파 같은 거죠. 난 가락국수가 맛있어서 가락이라.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강남이 이번에 물 잠겼다고 해도 사실은 다 다른 거예요. 와. 그냥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걸어 다니시고 차로 다니시면 몰라요. 이 고저차를 걸어봐야 됩니다 한번. 맞아요. 그래야 여기가 평소에는 마을버스 안 와서 불편하지만 힘들고 물난리는 안전하겠구나. 청담동 이런 지역은 사실 언덕이거든요. 네. 대치, 한티, 언덕치자 써가지고 언덕이거든요. 요런데 예전에 조선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어요. 지금 땅값 비싼 이 빌딩 많은 데는 원래 물론 물 흐르던 곳인 거죠. 물길이요. 그 물길을 길을 놓고 지하철을 놨으니까 당연히 넘치겠죠. 그래서 침수가 예. 그쪽이 집중적으로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계곡이라서 그런 겁니다. 위험하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왜 사는가? 이게 사람이란 거는 실제 물리적 조건보다도 심리가 중요해서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비싼 곳이라고 심리가 생기면은 모든 물리적 조건을 초월해 사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특히 요 25년 의충령 홍수 때 그때 좀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죠. 나총호 선사라고 봉은사는 아실 겁니다. 네. 들어가시다가 일주문 들어가시기 전에 오른쪽을 보시면 절마다 부도탑이라고 있잖아요. 고승들의 그 사리를 모아두는. 그 중에 하나가 나총호 선사 부도가 있고 수의 공덕비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총호당 부도고 요거는 주지 나총호 대선사 수의 구제 공덕비라고 이분이 구해준 사람들이 세워준 공덕비예요. 25년 홍수 때 봉은사는 안 잠겼습니다.
근데 아래 코엑스 쪽은 저지대잖아요. 네네네. 그 땅은 잠긴 거죠. 이른바 사촌이라는 건데 절 아래에서 절땅 붙여먹는. 그래서 우선 나총호 선사가 자기 사촌 사람들이니까 우선 구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보니까 잠실 쪽이 잠겨가지고 나무가 드구루가 있었는데 나무 드구루에 사람이 100몇십 명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줄줄줄줄. 근데 그러니까 저를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배를 산 거예요. 저 사람도 구하라고. 그래서 배가 여러 척에 가가지고는 건지자마자 나무함으로 뿌리가 뽑아져 버렸다고. 와.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708명 정도가 살아남아서 그 사람들이 세운 게 저 오른쪽 비석. 다 구하신 거예요? 다 구했습니다. 와. 그래서 잠실 쪽에 피해가 덜했어요. 안 그랬으면은 아까 피해가 1000명 넘어갔을 겁니다. 을충용수 때 피해가.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석을 세운 거고 한번 여러분 봉은사 가시게 되면 그 어느 절을 가셔도 부도탑도 재밌는 게 많은데 특히 요 부도탑은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럼 좀 읽어주시겠어요? 을충년 7월 홍수로 선리, 불이, 잠실의 뽕나무밭이 큰 물에 잠기고 708인이 다급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목숨을 구해달라 외쳤다. 나청호 대선사가 자비로움으로 이를 구제하니 그 덕을 잊을 수가 없구나. 대단하시다. 요거에서 말하는 부리가 지금의 봉은사 옆에 마을이고 잠실은 잠실이고요. 선리라는 데는 강동구 강일동하고 하남 미사지구 근처 사이 동네입니다. 배선자 써요. 그래서 배 타고 다니는 마을이었다고 해서 여기 가보면 가래 여울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홍수 때 위치 옮긴 마을입니다. 여러분이 잠실하면 지금 잠실만 떠올리시는데 원래 잠실은 3개입니다. 연희동에 서잠실이 있었고 지금의 뚝섬 근처에 동잠실이 있고 오. 지금의 잠원역에 신잠실이 있고 그래서 뜬금없이 강남 한복판인 잠원역 플랫폼 들어가면 누에의 일생 이런 게 있어요. 물레가 있고 그래요. 우회다리도 있잖아요. 봤어요. 그게 다들 뜬금없어 하거든요. 네. 나무도 하나 남았어요 지금. 잠실리 뽕나무라고. 서울시의 천연기념물입니다. 그게 강남 지역이 워낙에 물이 쓸려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한강가 마을이란 건 한번 다 바깥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식으로 뗏목 타고 다니면서 사람 구한 배 타고 거죠. 와. 이런 게 당시에 워낙에 이게 충격적 사건이어서 전국의 유명인들이 나총호 선사를 찬미하는 글을 모아다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불교의 비첩이라고. 워낙에 조선을 한번 뒤흔든 사건이었어요. 대단하시다. 을충년 대홍수 때 강남 지역만 침수를 당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디가 또 그렇게 침수가 당했나요? 강북 지역도 침수 당하지 않았나요?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용산 마포, 아까 말씀드린 신용산 피해가 심했고 경기권으로 넘어가면 이제 피해가 심했던 곳이 이제 하남이라든지 양수리, 남양주 쪽이고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용산에서 인구 재배치가 됐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현이라든지 신촌 같은 신도시가 개발되는 것이고 신사동도 그때 재배치가 됩니다. 지금의 신반포라 그러면 서초구 네. 가면 아파트 단지가 하나 큰 게 있어요. 모 회사에 마크가 붙어 있는 20몇 차까지 있는데 강가에 있던 아파트 위치에 마을이 하나 있다가 홍수 때 잠깁니다. 역시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옮긴 게 지금의 신사역 사거리예요. 거기 꽤 언덕이죠, 신사역 사거리. 네. 간장게장 골목이 있고. 네. 골목에서 살짝 내려오면은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정식 이름이 주흥공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김주용 씨가 반포 쪽의 피난민들을 위해서 신사동에다가 집을 20채를 지어주고 학교를 만들어줘요. 와. 그래서 김주용 씨가 흥하게 한 마을이라 해서 주흥동이라 이름 붙이고 공원 이름을 주흥공원이라 붙이는.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엉구비 공원이라고 신논현 쪽에 있습니다. 모문공원처인데 거기 가보면 김주용 씨를 추모한 사람들이 모임에서 비석을 만드는. 그럼 혹시 네. 자연재해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비가 안 와가지고 아, 그렇죠. 말라가지고서는 2차 대전 때 아, 침수됐던 그렇죠, 불암이 그렇죠. 나오고 유적지가 막 발견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오히려 이렇게 비 피해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뭐 발견되는 뭐 그런 것들이 없나요? 우리나라? 좋은 질문이십니다. 서울 역사에서 중요한 게 발견됐죠. 특히 요 25년 을충년 홍수 때 풍납토성이 발견됐죠. 맞아요. 풍납토성이라는 게 가보면 아시겠지만 길쭉한 토벽이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성이라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냥 안쪽에 물이 넘치는 걸 막는 제방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뚝처럼. 맞아요. 그러다가 25번 홍수 때 암사동과 풍납동을 깎았죠. 물이, 한강물이. 그러면서 서벽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 무너지면서 파편이 나온 거예요. 문화재, 유적 유물들이. 그래서 이제 발굴해 보니까 여기 뭔가 있다. 진짜 풍납도성 가보시면은 디귿자로 돼 있어요. 한쪽 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게 복원돼 비어 있어요. 복원돼 있고 일부는 발굴하고 있죠. 네네. 최근에 땅 아래에서 서문의 흔적이 발견돼서 유적지로 또 지정될 건데 그런데 이것보다는 몽촌토성이 좀 더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풍납토성은 이 왕성을 지키는 벽이었나 보다라고. 그래서 거기를 문화재 지정을 소홀하게 했어요. 풍납토성을. 약간 역사적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백제, 삼국시대 그러면은 백제하면 왠지 충청도나 전라도 떠올리시잖아요. 네. 백제가 가장 오래 수도로던 데는 서울입니다. 한성백제라고 거의 400~500년 있다가 피난 가서 충청도 간 거죠. 거의 백제 터에 강남이 쓴 거네요, 지금에요. 아, 맞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강남이 뜨게 된 거는 2000년 전이 반복되는 거라고. 원래 여기는 뜰 운명이었단 말하는 사람들 계세요. 그만큼 살기 좋은 땅인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 25년 홍수라는 게 거대한 발견을 줬고 한편으로 문화재 손실도 준 것은 양수리 쪽이 피해가 컸다고 했잖아요. 네. 네. 양수리 하면은 다산 정약용 네. 생가가 있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덤은 저 위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무덤은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집이 잠겨가지고 이때 정약용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이 쓸려가는데 지금 전시 가서 보시면은 책이 쭈글쭈글해요. 말려. 100년 전에 물에 젖어가지고 말려서 이게. 자연의 힘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또 이런 뭐 홍수 피해라든가 이런 걸 겪지 않기 위해서 좀 도시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재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 네. 감지할 수 있죠. 재난을 감면시키는 이제 그런 시설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제 저류장이라는 건데 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은 아마 사당역에 가시면 4호선 사당역 경기도 학교로 출근하는 통학 학생들이 많이 버스 타는 곳이죠. 맞아, 거기 줄 쫙 서 있어요. 버스 타는 빈 땅 크게 있잖아요. 네. 그 아래가 비어 있는 땅이잖아요. 거기 유사시에 물을 받아두는 곳. 강남 쪽에 그런 저류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쪽 사례도 공부를 했는데 도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외곽 방수로라고 정말 거대한 빈 창고를 만들어둡니다. 저렇게. 길이가 177m고 폭이 78m, 높이가 25m. 세계 최대 규모죠. 와. 도쿄라는 데가 원래 저지대에 만든 도시라서 서울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 같은 곳입니다. 부산 서부 지역 사상 이런 데는 맨날 물 잠기잖아요. 그런 데라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지하철 공사하실 때 보시면은 물이 흘러나오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 네. 그게 빌딩 공사하거나 지하철 공사할 때 수맥을 건드린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거를 버리지 말고 빌딩마다 저수 창고를 시설을 만들어서 화장실로 쓰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거를 강남에서 빌딩 만들거나 재건축할 때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대규모로 못 만들 거라면. 그래서 이번 홍수 난 다음에 폭우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또 폭우 날 거냐고 강남이 또 잠기겠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겁먹고 살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조심은 하시라는 거죠. 알고는 있어라. 저는 강남이 뜬 이유는 다 하나라 생각합니다. 한강 남쪽에 있어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쳐들어오고 이제 한강다리 끊기고 나서 강을 건널 수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은 운명이 근본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 때 중요했는데 베트남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이 한국에 있는 미군을 빼서 베트남을 보내겠다. 그럼 한국 니네 북한 알아서 지켜라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고민에 빠진 거죠. 지금 상태로 강북에 인구를 남겨뒀다가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취합니다. 일단 내려보낸다. 하나 내려보내서 강남이라는 지역을 개발한 거고 하나는 남은 어쩔 수 없이 남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서울 강북을 요새화시킨다. 또 아까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설해마을도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설해마을 쪽에 언제나 블루시트가 쳐 있었어요. 그게 벙커를 가리기 위해서 친 거고 또 하나는 그게 압구정이 강남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북쪽 서울 강북을 향해서. 네. 근데 북한이 쳐들어올 때 1차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반포랑 압구정은 그 역할이 있습니다. 압구정은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그 현대 아파트 같은 데는 어머, 저게 뭐야?
저격수가 활동할 수 있는 저격수가 저기 방에 들어가서 쏘는 거예요. 쏠 수 있... 들어가 보면은 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손잡이가 없습니다. 끊어놨고 군사시에만 여는 거예요. 여기에 가보면 5층까지 비어 있고 끝이 뭔가 막혀 있어요. 저기가 이제 저격하는 데지. 주민들은 모르시고 이게 왜 있는지. 사실 아파트에 빈방 많잖아요. 그런 건다 싶은 건데 사실은 저거랑 앞에 한양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군사 목적입니다. 영동개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경기고등학교하고 봉은사 있잖아요. 네네. 언덕이죠, 이렇게. 네네네. 거기 위에 성벽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쪽에 삼성 리 도성 옛날에는 요즘은 삼성 동 도성이라 부릅니다. 조선시대 시를 보면 이 영동에서 멀리 바라보면 남쪽에는 남한산성이 보이고 북쪽에는 백제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그 정도로 빨리 보였던 건데 강남 개발 때 없었어요. 저 뭐 일제나 몽골 침략 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배수지의 벽에만 남아 있는 우리가 없앴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남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없앤 거를 자극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강남 개발 때 처음에 서울 철거민들 성남으로 쫓아낸 다음에 서울시가 미안함이 컸어요. 이렇게 사람을 밀어냈다고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천호동 거쳐가지고 강북에 출퇴근을 해야 됐는데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만들어주자고 한 게 잠실 신도시인 거죠. 그래서 잠실 대교 놓고 하는 건데 길이 1280m, 너비 25m인 잠실대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인데 이 다리가 개통됨으로써 도봉동에서 잠실교, 워커힐에서 잠실교, 천호동에서 잠실교, 성남 지역에서 잠실교 등 동부 5개 간선도로와 강변육로가 동시에 소통되었습니다. 잠실에서 지금의 잠실 5단지에 있는 그쪽은 빈 땅이었고 역시 빈 땅이니까 마을을 지었겠죠. 지금 아시아 선수촌 공원 있는 쪽이 신천마을. 가보면은 거기에 잠실 개발 때문에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망향비가 있죠. 지명만 잘 읽어도 그 땅의 역사가 보입니다. 신천, 지금 말씀하셨던 신천 원래 없던 천인데 조선 중기 때 물이 넘쳐가지고 샛강이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강이다, 새로운 내다 그래서 신천인 거죠. 새로운 신의 내천자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신천은 강북입니다. 뚝섬강 생활권이에요. 지금 아래 속초노수 쪽이 원래 굵은 한강이에요. 그거를 끊고 강을 좀 평평하게 편 거죠. 이거 직강하라고 하는데 해서 지금 만든 게 지금의 한강. 그리고 속초노수는 원래 이 물이 있던 곳이니까 가끔 싱크홀라고 하는 게 강 흐르던 곳이라서 메꾼 거예요. 천호수는 인공호수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래 그게 원래 한강인 거죠. 난 인공인 줄 알았는데. 인공호수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길 막았잖아요. 막은 뒤에 물고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잠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낚시대 들고 와서 낚시하는 게 60년, 70년대의 유행이었다고. 퇴근 후에 그 옛날에는 한강이요. 지금은 이제 댐이 생겨가지고 물이 엄청 많이 이제 큰데 그렇죠. 예전에는 물이 굉장히 낮아서 그냥 낮았죠. 건너가 다니고 뭐 놀고 그랬대요. 한강에 물이 낮아서. 저도 반포 살았을 때 구반포 쪽에 살았는데 그때 겨울에 강이 열거든요. 중간까지 걸어가 봤네요. 어머. 근데 걸다가 빠직빠직 소리 들려서 도망왔는데 많이들 걸어 다녔습니다. 그 이게 넓어진 뒤에도. 그러니까 좀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한국의 강이랄까 동아시아의 강은 그 비가 많이 올 때와 안 올 때가 참 편차가 커요. 너무 크죠. 맞아. 그 비가 안 올 때랑 많이 올 때 차이를 하상계수라고 하는데 일대 뭐 몇. 평소에 겨울에 건천일 때 물이 1이면은 많이 오면 50이 된다 이런 거죠. 유럽 쪽은 한 50, 100 정도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가능해요. 템즈강, 세느강처럼. 근데 여기는 1000이에요. 우와. 거의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만큼을 비워놔야 되는 거고 여기는 상설이 아닌 운동시설 같은 걸 두는 거죠.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고수부지 아파트 지으면 좋은데 왜 비워두냐고 하는데 그거는 이쪽에 자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보다는 나무를 심을 때는 완전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고 아니면 꽃 심어서 떠내려가 다시 심을 수 있게. 특히 이제 재찬 씨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서울에서 나룻배를 마지막으로 띄운 게 언제일까요? 그래도 1900년대 후반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강 쪽에 이제 나루터 옛날 나루터를 이제 막 식당으로 바꿔서 그렇죠. 이렇게 운영하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1900년대 후반 이런.
(78년까지는) 다닌 거죠. 집은 짓고 있는데 여전히 직장은 영등포와 강북에 있었죠. 강남은 아직 직장이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주로 채소 짓고 그런 거라 이분들이 나룻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놀다가 저럴 거라 생각하시는데 저기 출퇴근길인 거예요. 다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지금 다리 있는 곳은 나루터였어요. 게다가 이게 뭐냐 물 넘치거나 배가 휘말리거나 하면 사망사고 여러 번 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다리 놔야 된다. 강남은 개발만 하고 다리 안 놓을 거냐. 그럼 압력이 커지면서 결국 다리 놓게 되는. 그래서 나루터가 당시는 죽음의 나루터라 불렸고 비극의 강변이라고. 미국에 가면. 그래서 8, 90년대가 되면 서울은 이제 다리는 났지만 경기도 동쪽 지역, 한강 상류 쪽은 여전히 다리가 없어서 많이 사고가 났죠. 여주라든지. 그래서 강남이 의외로 굉장히 개발 지역이긴 하지만 네. 농촌의 흔적들이 좀 남아있는 곳이 좀 있지 않습니까? 꽤 많죠. 맞아요,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 있어요. 맞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농사 짓는 곳도 많고 네. 서초구 강남구가 농업 지역이 많죠. 서울 농촌진흥원이 저 서초구 아래쪽에 있는데 헌인마을이라고 가구단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농촌에서 올라오셔서 1세대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요분들이 빈 땅만 있으면 농사를 지시죠. 조그맣게. 진짜 철길 앞에다 농사 그죠. 지시네. 땅만 있으면은 그냥 근데 전 저런 거를 개인적으로 답살 때 많이 봐서 이제 불굴의 텃밭 정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땅만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불굴의 텃밭 정신. 없으면 만들어요. 조그만 골목에도 이렇게 벽도 쌓아가지고 조그맣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흙해가지고 콩나물이라도 심고. 이분들한테는 스티로폼. 빈 땅에 먹을 거를 안 기르는 거는 죄악인 거죠. 이해는 하는데 그리고 요 오른쪽 게 제가 사는 동네 근처인데 경작 금지인데도 경작하시네. 맞습니다. 폭우시 토사질 위험이 있다는 게 산사태 얘기일 거예요. 실제로 경사가 있는데 정말 8월 8일에 큰일 날 뻔한 거죠. 이거를 몇 년째 붙이다가 구청이 결국 밀었어요. 억지로. 근데 그 속에 사셨던 농촌 출신의 도시민들은 안타까운 거지. 저 땅이 비어 있는데 저거를 아까운 왜 거지. 놀리냐. 근데 본인이 아깝다고 지셨다가 그게 나무가 뿌리 못 내리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 피해를 입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서아시아에 있는 이란의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는 이렇게 물을 받아두고 저 아래쪽 사막 지역으로 물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물을 올려요. 그 동그랗게 농사를 짓습니다. 거기만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카나트라는 시설인데 저는 도시라는 게 이 모양으로 움직인다 생각합니다. 도시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주요 도시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열차를 따라가든 고속도로를 따라가든 국도를 따라가든 가다가 한 번씩 올라오는 게 안양, 수원, 의왕인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광교, 지제, 평택인 거죠. 사람들은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도봉구 사람은 은평구나 구로구를 모르고 의정부나 남양주에 친숙합니다. 그리고 강동구 사람들은 광주나 용인에 친숙하지 저 은평구에는 친숙하지 않아요. 이게 반대로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서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서울을 아는 게 아닙니다. 태어난 곳, 자란 곳, 학교, 직장을 아는 거예요. 지역에 묶이지 마시고 길을 따라 좀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살 곳도 마련할 수 있고 투자 곳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지난 5년간 집중적으로 답사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사를 많이 다녀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도 다니시고 저는 이사도 많이 했지만 결국 많이 다녀봐야 돼요. 맞아요. 자기 아는 영향권 벗어나가지고. 다녀보다 보면 내 스타일이 나와. 맞아요. 스타일이죠. 그러면 정말 나는 무엇인가를 되물어야 됩니다. 맞아요. 여름 굉장히 무덥죠. 네. 예. 뭐 폭염도 자주 발생을 하고요. 최근 지난 100년 동안 이제 한 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런 날씨가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갖고 자주 이제 접하게 돼요. 맞아요. 이제 극단적인 날씨, 그러니까 뭐 폭염, 뭐 홍수, 뭐 가뭄,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옛날에도 발생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 이런 게 한 번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럼 뭐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2번을 발생했어? 그럼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구나. 만약 3번을 발생했다. 그럼 뭔가 이게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 이상 계속 발생을 한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죠. 그쵸.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명백하고 더욱더 빨라지고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기후 변화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이거 이 그림이에요? 예. 그림이라고요? 예. 화면이 나간 줄 그냥 알았어요. 벽지인데.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그림입니다. 저 이 그림인데 브랜드 알아요. 네. 폴스미떼. 폴스미떼. 네. 약간 무슨 태양빛, 빛의 무슨 자외선, 파동 뭐 이런 거 아닌가? 여기 이제 또 숫자까지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데 저런 숫자를 보면서는 또 뭐라고 또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전 연도 아닐까요? 이거 약간 지구 온도 뭐 이런 거 아닌가? 맞아요. 빨간 거 보니까. 저게 한 줄 한 줄이 한 해의 그 평균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 과학자가 지난 150년 동안 그 기온이 지구 평균 기온이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갖다가 컴퓨터 그래픽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그림을 갖다가 지금 그 영국의 그 시사 경제지죠.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지에서 작년 9월 달에 그 커버 표지로다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후 이슈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저기에 이제 다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저 그림, 저 컬러의 저 표시는 우리가 과학적 사실을 이야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화가 이런 기후 변화와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거는 지난 150년 동안 우리가 이제 관측이 되었던 그 결과라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 미래를 향해서 나온 그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그림이에요. 왜 찢어져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이 결정하는 기후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 갖고 이 기후가 저렇게 여러 가지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있는 저 컬러는 앞으로 2200년 동안 우리가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 안정화시키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는 어떤 회복력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후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맨 위쪽에 있는 그러한 기후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 경우에 와, 진짜 진해지는구나. 불바다인데요, 완전. 근데 최근에 이런 이제 기후 과학자들의 이런 연구 결과들이 모아져 갖고 이제는 저 맨 위에 있는 저 2도보다 바로 높아지기만 해도 이제 우리는 파국적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중에 그래도 베스트 시나리오가 1번인데도 예. 1번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네요.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인류가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것이고 바로 저 상황을 이제 넘게 되면 바로 이제 파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아까 보여주신 그 그림이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작년 9월 표지잖아요. 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인데 네.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네. 사람들이 이동도 줄고 산업 활동도 멈추고 그러니까 야, 환경에는 호재 아니냐. 갑자기 하늘도 맑아졌고 자동차 운전할 때도 차창을 열고 운전하게 되고. 저는 얼마 전에 사진 보면서 약간 눈물 날 뻔했던 게 그 인도 바다 모래사장에 바다 거북 80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알을 낳고 또 떠난 거죠. 인도도 왜 미세먼지 하면 빠지지 않는 진짜 공기질이 너무 안 좋은 나라 중에 인도 하나잖아요. 진짜 끝장이더라. 근데 인도 진짜 너무너무 안 앞이 안 좋았던 보여. 나라였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좀 모든 공장이나 이런 게 셧다운 되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안 보이던 게 그냥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도 떴더라고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간 활동이 좀 주춤해지니까 자연이 원래 색을 되찾고 약간 정화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인간이 그동안 참 많은 죄를 지었구나,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럼 우리가 잠깐 이렇게 쉬면 자연은 다시 복구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앞서 이제 지구 환경,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배출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말씀대로 이거는 이제 배출을 우리가 중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은 지난 이제 1970년 이후 최근 이제 2020년 이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제 증가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너무 증가됐네요. 뭐 2000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1% 정도 줄었고 1970년대 그때 뭐 오일 쇼크 이런 거로 살짝 줄은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2020년에 지금 줄은 거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잠깐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예,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저게 이제 연도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월로다가 좀 이제 넓혀갖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지난 4월 달에 전 세계의 그 온실가스가 17%까지 이게 배출량이 줄었어요. 우리가 이제 저렇게 줄이는 과정에서 이제 경제가 수축을 하고 뭐 이러니까 또 이제 경제 풀어라, 뭐 사회적 거리두기 풀어라 해갖고 지금 다시 농도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예년 수준의 배출량까지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로나19로 이제 사망을 하는 사람이 쭉 줄어들다가 다시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또 저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저기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출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원인이에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뭐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인데 그것이 이제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농도라고 하는 거로 이제 측정이 되죠. 이 농도가 또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빨간색으로 보게 되면 여름철에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CO2를 쫙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갔다가 겨울철에 쭉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신기하다. 저렇게 이제 계절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 계절 변동성을 다 드러낸 게 저기 이제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2020년 이후가 됐는데도 이 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죠. 앞서 말했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번 배출이 된 다음에 한 그 뭐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다 없어져요. 근데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누적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적이 쌓이는 막힌 욕조에서 물을 틀어놨어요. 물을 틀어놓는 그게 배출량이에요.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이제 10% 줄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꼭지를 10% 물 나오는 걸 줄였다 해도 이제 그 욕조에 물은 계속 올라오겠죠. 그 올라오는 그 상태는 바로 그게 이산화탄소 농도인 거예요. 10% 줄여봤자 얘는 누적이 되는 거니까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 10% 줄인 거는 우리 기후 위기 대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지금도 90%는 계속 배출을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기후는 점점 위기로 이 코로나19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미 우리 욕조, 이산화탄소라는 그 욕조는 넘칠랑 말랑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었다 하더라도 아 그렇다고 환경이 모두 뭐 회복됐어, 환경이 좋아지고 있어는 착각이었네요. 일시적으로 뭔가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긴 했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지금 해결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꾸로 그런 우리 지구의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억측인가요? 기후 변화가 그 감염병의 그런 이제 과거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깊은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원 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수백 년 간격으로다가 감염병이 항상 그렇게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800년대 그다음에 1900년대에는 4개씩이 이제 발생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2000년 이후 지금 20년 동안에는 지금 벌써 5개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스, 사스, 에볼라, 그다음에 돼지 플루,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까지 해서 5개가 발생을 했죠. 과거에는 몇백 년에 하나씩 발생을 하던 게 지금 이렇게 자주 발생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하고 관련이 좀 있다. 지금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죠? 우리의 이제 감염병 중에 우리 질병 중에서 약 한 이제 60%가 이제 짐승과 인간이 공유를 하는 감염병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제 인수 공통의 감염병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이제 문명화를 통해서 이제 그 가축을 길들이기를 하죠. 그 이제 야생에 막 뛰어놀던 것들이 이제 소, 말, 돼지 이런 게 다 야생에 원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게 다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질병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천연두, 뭐 홍역, 흑사병도 그렇고 결핵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짐승으로부터 이제 인간한테 그렇게 넘어온 인수 공통의 그런 병인데. 아직까지 야생에 있는 그런 이제 동물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바이러스들이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나게 지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환경을 파괴를 해버렸고, 그다음에 또 기후 위기가 일어나니까 또 환경이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야생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간한테 그 감염병이 이제 넘어오게 되게 되면 이제 인간 사이에서 그 감염병이 퍼지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밀집되어서 살지를 않았을 때 이렇게 인구가 지금처럼 77억 명도 아니고 인구가 거대한 도시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에는 이런 감염병이 아주 그렇게 금방 퍼지지를 못했어요. 지금 코로나19 그 한 마리가 전 세계에 퍼지는 데는 몇 주밖에 걸리지가 않았죠. 우리가 77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고 거대한 도시에서 밀집돼 살고 항공이라고 하는 게 하루면은 전 세계 어디나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명 이 자체가 이러한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구조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곤충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곤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대 지방에 이제 뭐 모기라든가 찐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온도가 변하고 이렇게 되면 북상을 하죠. 이 온대 지방을 향해서 북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는 게 그 흰줄 순모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댕기열이라고 하는 그 열대병을 일으키는 그런 모기인데, 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건 당국에서 그 모기를 잡아서 모기 종류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흰줄 순모기가 여름에 발견이 돼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우와. 근데 이 흰줄 순모기로 인해서 댕기열이 아직 발생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동면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겨울철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조만간에는 이제 동면을 하는 상태까지 이제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따뜻해질 수 우리가 있으니. 이제 기후 변화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게 되면, 그러면 2050년 경이 되게 되면 이 열대성 댕기열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다는.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병이 될 수 있다. 흰줄 순모기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전보다 일찍 매미나방이 그것도 떼지어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시베리아가 얼어 있다가 석류관이 이렇게 딱 땅속에서 네네. 터지면서 기름 유출이 뭐 바다에 됐다라는 얘기를 또 들어서 오염이 되게 심각해졌다. 이게 시베리아가 결국에 따뜻해져서 네. 좀 기온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베리아 이쪽은 우리가 이제 동토지대라고 해요. 그 이제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땅에 온 거는 아니고요. 이제 여름철에는 풀 같은 게 이렇게 좀 자라 오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냥 얼어버리죠. 그게 이제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얼려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뭐 그러면은 완전히 거기 이게 이제 탄소의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 순전히 그런 식물만이 그렇게 있느냐? 거기서 뭐 살던 온갖 동물들도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균도 들어서 살고. 네? 균도 살아 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매머드 시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이제 얼려갖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가 어둡죠. 산소 공급도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선선하고 아주 온도가 딱 이게 네. 보존이 되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냉동 저장 장치가 돼서 온갖 그 동물들이 갖고 있었던 뭐 바이러스 뭐 이런 병원체들이 네. 그 안에 그냥 이렇게 다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그 이제 75년 전에 탄저병으로 죽은 술록이 이게 이제 그 시베리아 그 지역에 한 10도 정도가 좀 높았던 그런 해에 걔 이제 시체가 이제 녹으면서 거기서 이제 탄저병이 나와갖고 그 주변에 그 물을 마셨던 이제 사슴들이 이제 걸리고 그걸 또 잡아먹었던 사람 중에서 또 이제 죽는 사람도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면적이냐면 러시아보다 지금 큰 면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기후 변화를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금세기 말에 알라스카 정도로 이제 줄어들 거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그런 많은 병원체와 이제 바이러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수만 년 전에 이제 바이러스들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아니에요. 그쵸. 그것이 이제 어떤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인지 면역성 같은 것도 없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수공통의 그런 감염병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온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더욱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서식지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그다음에 열대 지방에서 이 열대병이 또 온대 지방으로 올라오고 있고 또 북쪽은 또 녹아갖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더욱더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러한 감염병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최근 들어와갖고 이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매우 빨라지는 것이 바로 기후 위기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약간 자기 무덤을 직접 파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네요.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약간 봐야 되겠죠. 시베리아 그 땅속에 판도라의 질병 상자가 하나 있는 거네요. 네. 우리가 까딱하면 그 상자가 열리는 거네요, 뚜껑이. 예, 그렇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기후 변화가 생겨나고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뭐 산불, 뭐 폭염 그리고 감염병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데 이쯤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기후가 대체 뭔지. 네, 그 전에 이제 날씨라고 하는 거를 한번 날씨는 우리 매일같이 경험하잖아요. 뭐 비 내리고 맑고 흐리고 뭐 천둥 번개가 치고 이게 이제 날씨이고 교과서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때 기후라고 하는 거는 그 날씨가 30년 평균이 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우리 사람으로 좀 이제 표현을 하면 날씨는 기분이고 기분. 그다음에 기후는 성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주 변하죠. 뭐 화날 때, 슬플 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그게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죠. 근데 만약 이게 기분이 변화가 안 일어나,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기후라고 하는 건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속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뭐 활달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분해졌다거나, 차분한 사람이 어느 날 활달해졌다거나. 이거 좀 사람이 이렇게 획그닥 이렇게 변하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날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어른들은 뭐 죽을 때가 가까이 가냐 뭐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게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옛 어른들부터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기후가 지금 지속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정한 이 기후에다가 우리가 문명을 지금 건설을 해놨는데 이게 흔들리면 이 문명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똑같은 날씨가 계속돼서 뭐 홍수가 나는 지역은 계속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은 지역은 계속 가뭄이 들고 산불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이제 기후는 지속되고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반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기 속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7년 만에 기후를 처음 알았네요. 그냥 뭐 기온이나 뭐 이런 날씨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지속을 해야 되는 거다. 성품. 지속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기후와 관련돼 갖고 이것이 얼마나 이제 그 안정한 기후가 중요한가를 갖다가 과거에 한번 기후를 갖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 이 지구상에 이제 등장을 한 거를 한 20만 년 전으로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19만 년을 구석기 시대를 보낸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문명은 고작 10,0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야, 우리랑 뇌가 똑같은 분들이 도대체 구석기 시대를 왜 저렇게 오랫동안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지난 10만 년 동안 이제 그 기온이 변화되는 이 모습인데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에서 이제 갖고 온 그러한 기온이에요. 그린란드 위에 있는 그 빙하는 이게 이제 바닷물이 얼어서 된 빙하가 아니고요. 눈이 내려갖고 된 빙하예요. 잠깐만요. 일단 그린란드가 어딘지 키썸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요? 네. 아니 왜냐면 우리 온라인 시청자분들도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린란드가 어딘지 모를 수 있잖아요. 아세요? 또 이렇게 모른다. 잠깐만요. 어디 그린란드.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요즘 지구본을 많이 보는데 네네. 미국에 이렇게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꼭대기 옆에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 카나다 옆에. 정확하게 말했어요. 밑에 제가 있는 맞죠? 거죠. 말하기. 그럼 원래 어디 나라 땅이게? 원래 네덜란드가 아니었나요? 덴마크 땅. 덴마크 맞아. 얘기하려 했어, 덴마크. 그러면은 그린란드에 처음 들어가서 정착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갑자기요? 지금 배틀 뜨시는 거예요? 핀란드? 아이슬란드를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죠?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세운 나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사람들이죠. 노르웨이 사람들이 바이킹.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 800년에서 1300년 동안에 좀 따뜻했어요. 굉장히 따뜻한 곳. 그래서 우리가 중세 온난계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아이슬란드를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고 알았고 그다음에 그린란드 연안에 이렇게 풀이 자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린란드, 녹색의 땅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그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아는 척 해야 되겠다, 이거.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지난 이제 10만 년 동안에 이제 변화된 그러한 이제 그림인데 아까 이제 그 빙하가 눈이 이제 얼어갖고 된 거니까 저 맨 밑에는 그 10만 년 전에 공기방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기방울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농도도 알아내고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 농도도 알아내고 멋있다. 과학. 사이언스. 빙하를 녹이게 된 그 물 갖고는 온도도 우리가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기후를 갖다가 재현을 해요. 우리가 저 12,000년 전 저 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갖고요. 저 이전은 지질시대 이름으로다가 빙하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이후를 갖다가 홀로세, 저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빙하기 때 보면 굉장히 변동의 폭이 큽니다. 온도의 변동이 크고 온대지방 기준으로 지금에 비해 갖고 한 10배 정도 재해성의 날씨가 많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근데 12,000년 전쯤이 딱 되면 저 위쪽에서는 온도는 저렇게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 빙하는 계속 물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제 오래오래 녹아갔고 그래서 그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녹아서 이제 물이 계속 이게 온도는 안정화가 됐지만 그래 쭉 올라와서 한 7,000년 전쯤이 딱 되니까 그때 돼서야 더 이상 이제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지도를 봤었을 때 이 해안선이 바로 7,000년 전에 이제 딱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강, 그다음에 나일강, 인더스, 황하 동시적으로 이런 문명이 조 당시에 탄생을 하는 게 더 이상 물이 안 올라올 때 이제 저렇게 우리가 문명이 이제 탄생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대 도시를 지금 현재 우리 문명은 거대 도시를 다 해안선에다가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물이 6m가 더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남극 빙하가 다 녹게 되면 60m 정도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0m 물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얼음을 지금 지구가 갖고 있어요. 아직도. 예.
어떠한 그런 이제 위험 속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가를 또 과거 또 42만 년 동안의 이 기후 변화를 갖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만 년 전에 빙하가 가장 팽창을 했던 시절에 그때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0.02%였어요. 그런데 이제 만 년에 걸쳐 갖고 이제 0.01%가 늘어갔고 0.03%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저건 이제 만 년에 걸쳐서 0.01%가 늘었어요. 저거는 자연이 스스로 변화된 것이고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난 것인데 저게 만 년에 0.01%예요. 근데 사람은 지난 100년 동안에 0.01%를 늘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도가 0.04%를 지금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가 빨라진 거예요?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0배나 빠르게 우리 인간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금 늘려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온을 보게 되면 지난 만 년 동안에 이제 4도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빙기, 간빙기의 그 평균 온도는 고작 4도를 갖고 빙기와 간빙기가 그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만 년 동안에 4도를 상승시켰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저렇게 이제 배출을 해갖고 100년 동안에 1도를 상승시켰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저 자연에서 빠르게 변화되는 속도보다 25배나 빠르게 지금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확 달리다가 갑자기 2,500km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생태계에서 이런 연약한 생물 종들이 지금 막 멸종이 되고 있다라고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젠가 게임에서 벽돌 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들. 요거 뭐 빠져도 뭐 이건 무너지는데 탑은 그대로 있겠지? 해서 이제 하나씩 뺐는데 언젠간 연약한 하나 그거를 뽑아내는 순간에 이게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겠죠. 우리가 지금 먹이 생태계 인류는 가장 맨 꼭대기에 지금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르르 무너지게 되게 되면 결국 인류는 생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 확실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를 차지했던 종은 지금 현재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중생대 그 거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 멋들어진 공룡 중에서 살아남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뼈다구밖에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펜 그 심 앞에 그 스프링을 조금 그 작은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이거 회복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확 당기면 다시는 제자리로 못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2도를 넘는다라고 하는 건 이 회복력을 상실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기후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문명을 건설해 왔던 이러한 기후로부터 완전히 다른 기후로 넘어간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상승된 상황에서 쭉 저기 42만 년 저 뒤로 한번 쫙 가보세요. 단 한 번도 인류는 평균 온도 2도 이상이 상승된 곳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2도 이상은 인류는 전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기후로 지금 쩌벅쩌벅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무서워요.